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을 앞둔 곳들이 큰 난관에 봉착했는데요. 공사비는 평당 1,000만 원 언저리로 책정되었고 자재비, 인건비, 고급 설계가 반영되면서 과거 5,600만 원 수준이던 공사비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도 넉넉하지 않다 보니 올라간 공사비를 일반 분양으로 메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신반포 16차의 경우 비슷한 평형으로 옮겨갈 때 최소 11억에서 14억, 집을 넓히면 17억에서 19억 수준의 분담금이 필요합니다. 집 한 채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더 집값만큼의 돈을 더 내야 새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조합원들이 느끼는 체감은 엄청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거 하나 갖고 있는데 10억 이상씩 어떻게 내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지는 분명 최고급인데 그 입지를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고액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 소수로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은 강남이 아닌 수도권에서도 나타납니다. 경기도 군포의 율곡주공 3단지는 군포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지로 한때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1, 2억 정도 들여 리모델링하면 단지 가치가 올라가니 소형 아파트를 좀 더 넓고 쓸만한 구조로 바꾸자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정 분담금이 공개되자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최대 4억 중후반대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단지의 시세 자체가 4억 초반에서 중반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집값과 맞먹는 돈을 다시 넣어야 겨우 리모델링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리모델링은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 않아 공사비 상승분을 분양 수입으로 상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고스란히 조합원 몫이 됩니다. 초기에는 소액이면 가능하다던 리모델링이 어느새 집값만큼 분담금을 내야 하는 사업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저렴한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업성이 나쁜 선택지가 되어버린 사례입니다. 서울 수도권보다 지방은 더 심한 상황입니다. 대구 상인동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는 990세대 대단지로 깔끔하게 완공되었습니다. 조경도 좋고 외관도 최신 아파트답게 잘 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분양 과정은 참담했습니다. 사실상 첫 분양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사이 아파트는 다 지어졌고 준공까지 마친 후 다시 분양을 했지만 이번엔 청약자가 고작 6명. 청약 경쟁률 0.04대 1이라는 최악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아무리 새 아파트라도 이 가격은 과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급락한 대구 집값과 전반적인 인구 수요 감소를 감안하면 시장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결국 분양은 2번 모두 실패했고 준공은 끝났지만 1년이 넘게 대단지 전체가 공실로 남았습니다. 대출만 수천억 원을 끌어다 쓴 사업은 대규모의 빚으로 이어졌고 분양가를 대폭 낮추면 손실이 확정되는 구조 때문에 가격을 내릴 수도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990세대 전체를 통째로 부동산 개발회사에 매각했고 이 회사가 임대아파트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경기 삼본의 리모델링, 대구의 재개발까지 지역과 형태가 각각 다르지만 그 밑바닥에는 공통된 구조가 자리합니다. 몇 년 사이 공사비, 자재비, 인건비는 급등했고 고급화, 브랜드 경쟁, 커뮤니티 시설 강화가 더해지며 단가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서울 핵심 입지에서는 그 부담이 조합원 분담금으로 직결되고 지방과 외곽에서는 비싼 분양가를 시장이 받아주지 못하면서 미분양, 유령단지가 되어버립니다. 인구와 수요는 줄어드는데 여전히 분양 성공을 전제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볼 때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무조건 오른다는 기대보다 이 사업의 공사비와 분담금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또 일반 분양 물량과 분양가 수준이 조합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해당 지역에 실제로 새 아파트를 감당할 만한 수요와 인구가 있는지 사업 기간 동안 버틸 여력이 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정비사업은 여전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재건축이나 아무 재개발이나 따라가도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 뜨거웠던 상승장, 정비사업지에 투자했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이런 위험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런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더 자세히 느끼려면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최고예요. 김정민 씨는 4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2022년에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21평을 7억 후반에 샀어요. 서울의 신축 단지를 얻을 생각에 로또다 싶었답니다. 그런데 이후 분담금 추정치가 발표되자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분담금이 7억에서 8억이 나온 건데요. 그 돈이면 강남 중소형을 사겠네. 이렇게 생각하며 매물로 내놓으려고 했지만 시장이 얼어붙어 5억대에도 안 팔렸습니다.
그는 재건축 믿고 뛰어든 게 인생 최대 실수라며 후회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첫째, 공사비 폭등입니다. 2020년대 들어 철근과 시멘트 가격이 2배 이상 올랐고 인건비도 급등했어요. 둘째, 주변 학교 문제예요. 단지 옆에 학교들이 있어서 일조권 문제로 높이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여러 제한 사항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죠. 이 불안감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2022년 7억 후반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올해 4억 후반으로 급락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 중이지만 분담금 조율은 여전히 난항인 상황입니다. 주민들도 의견이 양측으로 갈려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이 사례 말고도 현재 서울 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이 많은데요. 이유는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시공사 미선정 등입니다. 영등포의 한 재개발 구역은 사업비가 8천억 규모인데 사업이 멈춰 있어요. 공사비가 너무 올라 건설사들이 손사래를 쳤죠. 여의도 근처라 입지가 좋지만 재개발 기대에 투자한 분들은 지금 울상입니다. 재개발 사업 무산 사례가 쌓이면서 주변 가격도 연쇄적으로 떨어져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성준 씨는 50대 초반 대기업 직장인입니다. 상승장일 때 영등포의 재개발 예정지 빌라를 3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대출 2억에 저축까지 털어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시공사 선정이 유찰됐죠. 시공사가 없으면 사업 무산인가? 하며 불안해하시더니 결국 올해 4월 3억에 급매로 팔았습니다. 손실 금액은 5천만 원에 수수료와 이자 그리고 세금이었죠. 과연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음은 종로구의 한 재개발 구역 사례입니다. 이 지역도 재개발 무산으로 빈집이 방치돼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꺼려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빈집들이 오랜 시간 관리가 안 돼서 창문이 깨지고 쓰레기도 막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 가치 때문에 규제가 심하고 주민 동의율 미달로 사업이 여러 번 엎어졌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 기대에 투자한 분들은 지금 땅값만 보고 한숨 쉬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는 강남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H 대치 에델루이 아파트,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2025년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최근 터진 소식이 뭘까요? 가구당 추가 분담금 11억이라는 소식인데요. 다 지어놓고 이제 와서 11억 더 내라니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단지는 청약 경쟁률 1025대 1로 인기 폭발이었어요. 현대건설이 시공한 고급 재건축 단지죠. 그런데 공사비 미수금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잔금도 다 못 받고 준공 허가를 내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조합은 PF 대출 상환을 위해 2,300억 규모의 자금 확보를 추진 중인데 아파트 전체를 담보로 걸어야 해요. 모든 대출을 조합이 떠안는 꼴이죠. 이영희 씨는 50대 초반 주부입니다. 강남 대치동 재건축 로또라며 기대했죠. 그런데 추가 분담금 11억 소식에 쓰러질 뻔했대요. 이 돈 어디서 구해? 집 팔아야 하나? 하며 불면의 밤을 보냈죠. 그녀는 재건축은 로또가 아니라 빚더미였다며 한숨을 쉬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농협중앙회에서 1,700억 PF 대출을 받았는데 현대건설이 연대보증을 섰어요. 건설사 보증 없으면 대출을 안 해주죠. 대출 상환을 못하면 현대건설이 책임져야 해요. 하지만 얼마 전 운동시설 매각 성사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분담금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수준까지 안정화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압구정과 성수동 정비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압구정 3구역과 5구역은 토지 소유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업 부지 일부가 과거 시공사들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돼 소송전이 진행 중입니다. 토지 소유권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에 따라 일정의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조합원들이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가 관건입니다. 강북 최대 규모인 성수동 재개발 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8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강북 한강라인 최대 프리미엄이 예상되는데요. 조합과 시공사의 마찰, 조합 내부 사정 등으로 대부분 일정이 밀리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들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의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의 부가현 2구역도 빠질 수 없죠. 종교시설 반대로 갈등이 폭발했고 주민들은 성당 때문에 꿈이 날아갔다며 소송까지 했습니다. 부가현은 재개발 핫플이었는데 이런 사태라니 충격적이었는데요. 물론 시끄러운 일이 있던 이후 양측이 합의에 나서면서 재개발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묘 앞 재개발 사업지도 시끄럽습니다. 최근 재개발 구역 소유주들이 사업 추진을 막는 정부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운사구역 땅 주인들은 정비사업을 저지하겠다는 정부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세계유산인 종묘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이 구역의 사업을 저지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땅 주인들은 20년 동안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착공도 못해서 채무만 7천억이 넘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재개발 사업을 막으면 손해가 막심하다고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묘 앞 재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여러 정비구역들을 살펴봤는데요. 일부 지역은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는 반면 어떤 지역은 여전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민과 소유주들의 반대. 둘째, 공사비 폭등으로 사업성 저하. 셋째, 규제 강화와 해제 등 부동산 정책. 넷째, 동의율 미달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틀어지게 되면 투자자들만 큰 손실을 맞게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성공만 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요소도 많죠. 모든 부동산 투자가 그렇지만 정비 사업은 특히 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